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 화자 자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거는 화자 자신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나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바로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 객관화가 뭐냐면 내가 나를 나라고 부르잖아. 근데 남이 나를 부른 듯한 표현을, 어떤 남자가 있군, 어떤 사나이가 있군, 이런 식으로 남이 나를 부르는 표현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저 어제 여행 갔다 왔습니다 하지 않고 어떤 여학생 여행 갔다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신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객관화 표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물에 비친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부끄러운 모습. 자아인 사나이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아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자, 미워져라는 말은 마음이지, 정서지. 이걸 그냥 직접 드러냈어. 바로 뭐야? 화자 자신에게 느끼는 정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정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바로 자아에 대해서 뭐 하는 것?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워서 미워지는 거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내가 미워져. 화자는 첫 번째입니다. 부끄러움 또는 미움. 뭐합니다?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우물에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다 사연 가보면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누구야? 우물에 비친 내가 가엾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정서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었잖아. 내 나름은 열심히 지냈거든.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연민. 두 번째 정서, 연민. 그래서 도로가 다시 어디로? 우물로 돌아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의 의미가 첫 번째, 다시 뭐하고 있다? 우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외형적으로 그대로이든 뭐도 안 바뀐 거야. 내면도 바뀌지 않은 거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처음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화나, 미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열심히 안 했지? 보기도 꼴 보기 싫어해서 돌아가다가, 그래도 나는 나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주지? 해서 이 연민 때문에 들어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 내가 한번 그렇게 부끄러워놓고는 달라진 게 없는 내 모습을 봤더니 또 무슨 마음이 느껴질까? 또 미워지겠지. 그래서 5연 가보면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때 미워져. 화자의 정서 세 번째 집, 자신에 대한 뭐야? 미움.
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얘 지금? 우물에 갔다가 미워서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가엾어 돌아갔다가 또 미워서 돌아왔다가. 어떤 행위? 반복적인 행위. 그리고 이 사람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어들이 있어. 뭐야? 돌아가다 라든가 도로 라든가 다시 이런 시어들을 쓰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행위의 반복. 이거 뭘 보여주느냐? 바로 자기가 미웠다 가엾었다 미웠다 그리웠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나쁜 감정 좋은 감정 계속 뒤섞이고 있지.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 화자의 내적 갈등. 보여주는 반복적 행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뭐가 없는 상태야? 평화가 없는 상태야. 질서가 없는 상태야. 이랬다 저랬다야. 그래서 뭐하는 모습과 순수하고 아름답고 저런 자연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거. 복잡한 내 내면 상태, 미운 내 내면 상태. 알겠지? 그래서 반복적 행위는 뭘 보여준다?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오해를 보면 이런 말 나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라는 얘기는 자, 화자의 정서 마지막 네 번째 그리움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내가 내 모습을 우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가 그리워? 그립다는 것은 보통 뭐야? 시간적으로 과거의 것이잖아. 과거에 그 누군가가 그리워 이렇게 말하지 지금 네 앞에 있는 네가 그리워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바로 순수했던 과거의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지 현재의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런 경우 있잖아. 어느 날 뭐 불혹의 날 지나서 선생님같이 나이 막 먹고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봤더니 내가 뭐해? 옛날에는 참 순수했었는데 한때는 그래도 내가 열정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속물이 되어가고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가고 이렇게 꼰대가 돼가고 뭐 이러면 순수했던 내 모습이 막 다 그래가지고 막 좀 좋아서 웃는 거 봐봐. 선생님 정말 자아 비판 잘하시네요. 맞아. 그래서 순수했던 과거를 뭐하는 그리워하는 거야.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지. 그래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하고 유견도 다시 별표를 쳐볼 거예요. 왜 별표를 치냐면요. 아까 별표 쳤던 데가 어디였어? 이연이었어. 지금 또 유견이 별표를 치고 있어. 그럼 이연과 유견이 뭔가 관련이 있어 그래. 유견 봤더니 또 어떻게 되고 있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오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까지 똑같지. 그건 뭐야? 유견. 이연과 유견의 관계는 바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뭐 된다? 반복된다 하나와 첫 번째 반복 또 뭐가 있냐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추가됐지. 뭔가 행위 하나 더 늘어났어. 이거 뭐라고 하냐면 달라진 게 있다해서 변주 변화를 준다. 우리 변주 음악에서 변주는 뭘 변주라고 해? 나 얘랑 소통이 안 돼. 하지만 시대 도조로시고 일본 사람 아니네. 안녕. 중국 사람도 아니네. 안녕. 한국 사람이네. 근데 왜 말이 안 통할까? 변주. 음악할 때 변주. 피아노 칠 때 변주. 없어?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캐논 변주곡이라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정한 패턴의 그게 있잖아. 그거를 계속 쌓이고 쌓일 때마다 어떻게 돼? 계속 달리 연주하잖아. 그게 변주곡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지금. 왜냐면 시도 노래거든.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야. 바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추가가 되었지. 추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 이연과 유견의 관계는 이연보다 유견의 길이가 늘어났어. 정보가 추가됐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점칭법으로 본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였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가 된 거야. 자, 이제 선생님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이제까지도 중요했지만 잘 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첫 번째, 추억처럼 사나이의 첫 번째 해석은 뭐냐? 바로 이 추억이 그리움의 추억하고 연결되지. 그래서 순수했던 과거의 이상적 자아가 그리워집니다라는 뜻. 그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과거 이상적 자아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바로 내가 이제까지 들여다보았던 우물의 부끄러운 자아가 뭐로 바뀌는 순간이야? 바로 이상적 자아로 바뀌고 있다. 내가 그 우물속 풍경과 동일한 질서 있는 조화로운 내적 갈등을 벗어난 그런 자아가 그 안에 있어 라는 뜻의 첫 번째 추억처럼이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바로 현재의 이 부끄러운 자아가 지금의 내 모습이 추억이 되는 미래가 오길 소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런 부끄러운 적이 있었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나는 이상적 자아가 되길. 어려워? 어렵지. 설명 어렵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 출제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왔던 어떤 부분은 터치하는지를 지금 선생님이 깊이 들어간 거야. 참고로 올해 이 부분의 내용은 이게 원래 EBS 수능 특강을 들어봤어? EBS 들어봤지? EBS가 수능 연계 교재들이 있어. 그러니까 EBS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그냥 수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EBS의 내용을 가지고 수능에 출제를 하거든? 그때 이 연계교 중에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어. 작년에는 모델이 세종대왕인데 올해는 모델이 평수야. 보여줄게. 이 책이야. EBS 수능 특강. 고3들이 보는 거거든? 여기에 보여줄게. 현대시 2번에 짠 보면 윤동주의 자화상식이 되어 있어. 이거 윤동주 자화상. 시작이 한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물 이렇게 나오지? 요게 실려 있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수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후보작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어떤 문제냐면 봐. 추억처럼을 통해 잘 들어봐. 추억처럼을 통해 시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함을 알 수 있군. 어때 보여? 추억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인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면서 뭐하고 있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맞아? 왜 하는데? 어디에 잘못됐어? 어디에 잘못됐는데? 이 시를 요 1번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어. 근데 2번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시인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긍정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요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이 원래 수능 특강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도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도 참고해서 보는 책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품 한 번 공부할 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은 좀 파고 들어가 버리는 연습을 돼. 선생님 중학교 때하고 뭐가 달라요? 시 수준이 달라지는 걸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파는 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 겹 정도 까면 끝나. 얘들아 이거 어떤 내용이니?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표현법 쓰니? 무슨 표현법이에요? 왜 썼니? 이런 이유로 썼어요. 끝나. 고등학교 오잖아? 왜 썼니?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려면 그럼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뭐가 이렇게 있는 거 찾을 수 있겠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나갈게. 요 부분 해석을 달리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니? 까지 막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접하는 거니까 지금 난해할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은 익숙하게 돼 있어. 익숙해지는 동물이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야. 첫 번째 늘이 가장 먼저 적응할 게 뭔지 알아? 중학교 때 점심 수업 몇 분이었어? 45분이었잖아. 고등학교는 몇 분이야? 50분이란 말이야. 수업 5분이 더 길어. 이 적응 금방 돼. 또 하나 중학교 때 점심 몇 시에 먹었어? 12시 먹었지. 응? 12시 30분. 12시 30분? 니네 학교는 이제 1시에 먹을 거야. 1시 10분에. 3학년 선배들이 먼저 12시에 먹어. 급식소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1, 2학년이 먹는단 말이야. 1, 2학년이 먹을 때도 어떻게 돼? 너네 신입생이잖아. 2학년들이 쫙 서있고 1학년, 2학년 비추고 비키세요. 할매들 이렇게 못하잖아. 뒤에서 해야지. 점심을 좀만 늦게 먹잖아? 점심시간이 40분이거든? 밥 먹고 있는데 주물릴 수도 있다니까. 5교시 수업 중에. 이게 처음에는 와씨 뭐 이래 밥도 제대로 안 먹여주는 이런 헬고등학교 이런 생각 들다가 나는 처음에 그래 조금 더 빨리 먹는 거. 이왕 돼서 그럼 앞 시간 때 뭘 차라리 미리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공부도 적응돼. 알겠지? 선생님이 막 벌려, 막 이런 데다가 막 여러 막 링크를 걸어. 나중에 금방 적응돼. 이 과정을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 차이가 알껍질을 깨고 나왔느냐 여전히 알 속에 있느냐 차이야. 난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도 가르쳐봤고 심지어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가르쳐봤어.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걸 깨고 나오는 거야. 난 이 정도면 충분해 혹은 요것만 알면 돼 깨고 나와가지고 왜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 친구들이 결국은 성공을 해. 그렇지 않고 전 여기 가만히 이 안에 있을래요? 라는 친구 내가 가르쳐 줬거든. 어떻게 가르쳐 줬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만나. 야 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나와. 그럼 나는 그냥 포기해서 직업이 생활하자 하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주고 문제 주고 할 만큼만 해주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왜?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그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억지로 물은 먹일 수 있지만 스스로 먹기는 못해. 사람이. 공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저런 게 내가 지금 다른 친구하고 다른 걸 배우고 있구나. 한 차원 더 탄탄한 걸 배우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스타일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뭔가 더 뻔한 거를 벗어났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 자, 마지막에 이렇게 추억처럼 사내가 있습니다. 뭐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는 요거를 먼저 설명할 거야. 아니 요것만 설명하든가. 순수했던 과거의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뭐 하는 거로 다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과 변주 기법이 다시 또 내려가. 또 윤동주의 시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문학 공부하면서 잘 봐. 교과서 수록 작품이 있어. 이 작품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 꼭 이게 있어. 파트너 작품이 있어. 파트너 작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작품하고 시인이 똑같거나 주제가 똑같거나 아니면 표현 발상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하는 그런 약간 도플갱어 같은 작품들이 있어. 그런 작품들은 항상 얘를 출제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야. 그런 작품들을 항상 같이 공부해두는 게 되게 좋아. 참고로 자화상의 파트너 작품은 동일 시인의 참여로 이상의 거울, 또 동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가 바로 파트너 작품이야. 이게 세 작품이란 말이야. 그 중에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 1년과 이 시의 1년과 8년이 어떻게 되냐면 반복과 변주 기법이 사용돼요. 반복과 변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는데 어딘가를 바꿔버린 거야. 이때는 뭐냐면 행바꾸. 쉽게 쓰여진 시의 1년이 이렇게 시작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근데 8년 갔더니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행 위치만 뒤집은 거야. 내용 똑같아. 바뀐 게 뭘 바꾼 건 줄 알아? 이 의도가 뭔 줄 알아? 이때하고 이때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 화자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행위시 바꿔버린 거야. 이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연과 유연을 반복 변주시켰지. 똑같이 우물속 풍경 그대로야. 근데 이연에서 우물속에 내가 없었지. 여기 우물속에 이제 내가 있지. 그런 자연과 같이 질서 있는 내가 나타난 거야.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원하는 내 모습이 우물속에 드디어 있구나. 나도 드디어 내면의 평화를 갖게 되었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아주 유명해. 1, 2, 3, 4번. 우물의 역할. 우물의 자기 모습을 비춰 외형적으로.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미움, 연민, 그리움 등 내적 갈등을 겪어. 그러다가 심리적 갈등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긍정에 도달해. 이 자기 긍정은 뭐야? 바로 자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추억처럼 순수했던 내 모습에 대한 이상. 사나이의 상징적 의미. 우물 속에 비친 화자 자신이면서 현실 속 초라한 자야. 그래서 우물 속의 풍경하고 어떻게 돼? 대조되지. 그래서 우물 속 아름답고 좋아하는 자연의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사나이는 자아, 성찰의 화자의 성찰의 대상. 현재를 살아가는 초라한 자아. 세 번째, 화자의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적이야.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는 결국 뭘 보여준다? 왼쪽에다 써야 되겠지?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내적 갈등. 자, 그리고 표현법 크게 열거법 보이는 거, 반복법, 정칭법.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도 있어? 시적 허용. 바아랑 같은 경우에 시적 허용도 있었지.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를 지금 반말로 써도 존댓말로 썼어. 존댓말로 썼잖아. 이제 들여다봅니다.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존댓말로 쓰는 거 우리가 경어체라고 해요. 경어체. 그러니까 말을 반말로 하지 않는 거야. 경어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화자가 여성적이거나 또는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어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어체를 쓰게 되면 자신의 여성 화자를 등장시켰거나 또는 부끄러운 자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자 앞에서 혹은 누구 앞에서 고해성사하듯
그런 경건함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경어체의 여성적 어조, 경건함의 어조 요거를 나중에 뒤에 가면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어.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에 보면 되게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즉 단정적인 어조로 쓰는 시랑 뭐야? 그러면 비교하는 일이 뒤에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어조의 특징도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표현상 특징이 5가지야. 열거법, 반복법, 정칭법, 그리고 시적 허용, 경어체 사용. 자, 이것만은 꼭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는 우물이다. 그리고 화자는 영탄적 어조? 얘들아, 영탄적 어조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뭐뭐구나 혹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하고 있어? 전부 다 차분한 경어체 어조만 사용됐잖아. 그래서 X. 성찰의 대상이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시어 3음절 하면 3글자 4하나. 자, 확인 문제 풀어보자. 지금 짧게 한 표 줄게. 봐봐. 얘들아 봐봐. 1번, 2번 문제는 이 문제가 시사하는 게 있어. 뭐냐면 물론 답은 잘 골랐겠지. 근데 잘 봐. 1번에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지 1번 봐봐. 내적 갈등 이런 말 나왔지? 나왔잖아. 반응 안 한 거야? 우리 지금 뭐 40대 1로 수업하는 거야? 2대 1인데? 물어보면 뭔가 네,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1번에 2번 봐봐. 대조적 이런 말 나왔지. 3번에 의지적 이런 말 나와있지. 4번에 객관화. 5번에 구체적. 선생님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얘기하고 선생님 지금? 선택이 사용되는 내적, 대조적, 의지적, 객관화, 구체적. 선생님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이 어휘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적 갈등 나오지. 해소하고 있지 마지막에서. 그리고 자연의 정경과 자신을 아까 뭐라 그랬어?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해줬지.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우물에 비친 사나이로 어떻게 표현한 거야? 사나이는 객관한 표현이라고 설명해줬지. 객관화라는 말 얘기해줬잖아. 남이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5번 봐봐. 시상에 전개되는 화자의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내적 갈등이 생겨가지고 구체적 행동이 뭔데? 반복적 행위. 돌아가다가 도로 다시 이런 말들. 들여다본다,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 근데 자연물을 의지적이 뭔데? 의지적. 의지는 뭐가 갖는 게 의지야? 심리가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이 갖는 게 의지 아니야? 나는 꺾이지 않겠어. 나는 이루고야 말겠어. 이런 게 의지 아니야? 의지적이란 뭐야 돼 적어도 그것들이 유전물이어야 돼. 사람이거나 생명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자연물이 등장한 이유는 뭔데? 의지를 보여주러 등장한 자연이야? 질서, 평화, 순수를 보여주러 등장한 자연이잖아.
이때 의지적인 존재는 누구고 자유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이지. 내가 이런 부끄러운 자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로 가고 싶다? 이 상태 자로 가고 싶다? 내가 의지적인 존재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게 왜 답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어휘의 해석을 통해서 나와야 돼. 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난관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어휘. 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설명이 났어. 이렇게 해버리면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데 문제를 읽어내지 못해서 답을 틀린다니까. 절대로 선생님들은 이렇게 쉽게 내주지도 않아. 상당히 그 어려운 경력한 25년 이상 되는 그 내공 쌓인 언어로 시험을 내버린단 말이야. 이게 되려면 첫째도 어휘력, 둘째도 어휘력이야. 2번 봐봐. 화작, 예찬, 대결의지, 연민, 무상감, 냉소적 다 어휘들이잖아. 자기 예찬해? 이게 예찬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예찬이라고 부르면 추앙해야 돼. 드높여야 돼. 드높여야 이유가 나와야 돼. 왜 예찬하는지. 높은 품격을 지녔다, 인격을 지녔다, 누군가를 희생했다, 혹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없는 예찬은 예찬 아니야. 두 번째 봐봐. 대결 의지? 둘이 싸우려고? 아니잖아. 싸우는 게 아니라 뭐야? 부끄러운 자아는 가고 이상자가 왔으면 좋겠어. 명확하잖아. 무상감? 살아봤자야? 아니잖아. 자기를 냉소하고 있어? 이게 밉다라는 것은 무슨 미운 거야? 부끄러우니까 미운 거지. 냉소는 아이를 차라리 비웃어버리는 거거든. 아예 뭐 하는 거? 애정 자체가 없는 거야. 중간에 연민이 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를 냉소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불쌍하다. 가엾어집니다. 연민의 정서만 남겨야 되는 거지. 3번도 첫 번째 거 찾지? 그리고오려고. 두 번째 거를 이걸 뭐라고 쓰나? 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잘 봐. 기능을 쓰라 그랬잖아. 너네 아까 만약에 이거 써버리면 이 사물이잖아 얘들아. 물어보는 게 기능을 쓰시온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물을 기능한다 이렇게 쓸 거야? 자아성찰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아성찰의 기능을 한다. 자아성찰의 매개체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야 되지. 기능을 찾으시면 기능을 답해야 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자아성찰의 매개체 기능을 하고 있다. 역할력으로 보면 자아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의의를 쓰라 그러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면 돼. 물어보는 답을 해줘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근데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딱 나오잖아. 자아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15쪽 가서 우리 연계 작품입니다. 이육사의 절정. 자, 일단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시에 사용된 매운 계절. 채찍. 자, 이런 표현들 보면 뭐 하냐면 계절은 계절인데 매운 계절. 실제로 매운 계절이 어디니? 추운 계절이겠지. 그러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거야. 매운 계절을 의미하는 겨울이나 또는 채찍, 뭐 하는 도구?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다루고 지배하는 도구잖아. 그치? 이런 사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상황, 바로 일제강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왜? 이육사니까. 이육사는 윤동주와 더불어가지고 저항신으로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운 계절의 채찍이 갈겨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침내 북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방이 이렇게 표현됐을 거야. 수평적 극한 상황. 우리가 남쪽 북쪽 하면 평면에서 여기가 남쪽이구나. 남쪽 북쪽이잖아. 그럼 뭐야? 여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수평 이동을 하는 거야. 북쪽으로. 근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추워지잖아. 엄밀히 말하면 지구상에서는 수직 이동한 거야. 북쪽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평면의 지도상에서 보이는 수평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어디로 갔어? 북쪽으로 갔어. 어디 뭐한 거? 더 추운 거. 이동을 했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그 다음 2연.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아까는 북쪽 방향을 의미한다면 고자는 높을 고자야.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수직적 극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 가게 되면 쫙 함경도 지방을 가야 되겠지. 함경도에서 더 추운 데 가려면 위에는 뭐 개마고에서 백두산 올라가야 되겠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추운 데 가서 더 추운 데 올라가는 거. 더 추운 거. 참고로 이 작품에서 추위는 모두 일제강점기 상황을 의미해. 극한 상황. 이곳에서 어디까지?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핵심은 어디? 그 위야. 그 위. 그 위가 어떤 위? 서리빨이 마치 칼날처럼 뾰족뾰족 서진 그곳. 자, 여기에 있던 화자가 저 북방, 이게 수평이야.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가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다시 더 위로 갔더니 서리빨 칼날이 그 위 뾰족한 데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 가장 극한 상황. 무슨 극한? 생존의 극한 상황. 여기까지 매운 계절의 찌개 갈겨. 얘들아, 북방으로 갔다가 고원으로 갔다가 그 위까지 갔어. 이거는 뭐냐? 점점 거세지고 혹독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왜냐하면 이게 194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 말기 태평양전 초기 시기에 엄청나게 더욱 우리를 괴롭히고 수탈해 가고 징병 가고 징용 가고 정신을 끌고 가고 막 이랬잖아. 그런 상황을 뭐로? 차가움의 속성. 추운 거 좋아해? 막 영하 10도? 예, 막 그냥 응? 반팔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양말도 없이 맨발로 간다고 생각해봐. 되게 힘겹잖아. 그 추위를 거기다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개마원까지 올라갔어. 그 추위를 독자들이 읽으면서 이게 일제 때 느껴서 우리 민족의 고통일 것이다라고 거꾸로 추측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가보자. 해석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때 무릎을 꿇다는 것을 절대로 일제에 대한 굴복으로 해석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일제가 굴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무릎 꿇어 하면 뭐야? 굴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복종이라 생각하고 굴복 아닙니다. 뭐냐? 바로 내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자 누구에게? 바로 절대자에게, 절대자 존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 왜? 막 그러잖아. 니네가 수능 보러 가.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엄마 뭐 하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신을 동원해서 빌지 않을까? 우리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극한 상황 속에서. 그치?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누구든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일찍 이렇게 심하게 탄압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상황.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 여기서는 발 한 번 옮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인가 봐. 뭐라고? 이러함에 시상전환이라고 해서 시상일, 이제까지 전부 다 뭐야? 일제강점기 극한 상황이 쭉 제시되고 있지. 무슨 얘기? 부정적 상황. 이게 쭉 제시돼 오다가 갑자기 방향이 팍 하고 틀어지는 거야. 180도로. 긍정적 인식. 이러면 하면서 인식이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 어떻게? 생각해 볼 밖에 눈 감아. 겨울은 이걸로 쓰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이제까지 제시된 계절이 전부 다 뭐였어? 겨울이었지. 바로 일제강점기 상황은 잘 봐. 첫 번째, 강철하게 되면 차가움의 속성, 무기, 폭력의 속성. 근데 무지개하게 되면 희망, 봄, 또는 뭐 따스함, 부드러움의 속성. 겨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이런 부정적 속성의 표현과 긍정적 속성의 표현을 동시에 써버리는 바람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네. 이렇게 모순되는 표현이 있네. 이거 역설법이 사용된 거야. 그래서 역설법은 모순된 진술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법을 역설법이라고 하고, 모순된 진술이 나왔어. 그럼 이 작품에서 이 진리가 뭘까? 바로 겨울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잖아. 얘들아, 1년 365일 겨울이니? 겨울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지. 반드시 뭘 오게 돼 있어? 봄을 오게 돼 있단 말이야. 현재 겨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극한 상황을 몰고 가는 차가움이고 폭력이고 탄압이지만 이 겨울은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온다? 무지개가 온다. 조금만 참고 버티면. 일제강점기를 겨울로 인식하는 순간 언젠가 끝난다. 서정주 시인이 예전에 이육사 시인하고 원래 같은 시 활동을 했었대. 30년대 막 후반에. 근데 서정주가 처음에는 이육사와 같이 막 이런 어떤 민족의 앞날에서 막 고민하는 시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정주가 탈퇴하겠대. 이육사 보고 이걸로 난 안 할래. 야, 왜 우리 이들 같이 해야지 했더니 서정주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 일본 제국주의가 백면을 볼 것 같아. 우리 독립 못할 것 같아. 나약해진 나약해 빠진 조선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서정주는 폭격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친일을 내밀합니다. 서정주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일제강점기를 무너지지 않는 그 탄탄한 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육사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겨울이다. 끝난다. 반드시 봄을 오게 돼 있다. 계절의 순환의 원리처럼. 그래서 이때 뭐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상황의 혹독함도 반드시 끝나 광복이 올 것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그러므로 뭐 하겠다? 이 극한 상황을 이겨내겠다 해요. 자,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어주의 차이죠. 어주. 아까 얘기했던 어주.
자화상은 어땠습니까? 종결어미가 뭐뭐 비읍니다를 사용해서 고백적인 어조, 뭘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경어치라고 합니다. 근데 절정은 어때요? 휩쓸려 오다, 그 위에 서다, 없다, 무지개인가 보다. 종결어미 다를 사용합니다. 단정적 어조. 그래서 우리 어디냐면 왼쪽에 고백적 어조 밑줄 짝 별표. 이제 정확히 주의해 줄게. 오른쪽에 절정에 단정적인 어조 밑줄긋고 별표. 표 안에. 그지? 그리고 태도. 이런 어조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줄긋습니다. 성찰적 태도 별표. 오른쪽 현실을 가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 줄 별표. 됐죠? 요 짝 두 개 기억하면 돼. 그리고 절정에다 추가 설명 특징 1, 2, 3 한번 보세요.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강인한 의지가 드러난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그리고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돼요. 일제강점을 상징하는 매운 계절, 채찍, 북방, 고원, 칼날진,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상징적인 시어. 특히 강철 부지기도 상징적 시어죠. 현재의 일제강점기, 미래의 우리 조국의 모습 상징하는 그런 시어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육사의 절정까지 묶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을 마치고요. 참고로 우리 뒤에 있는 이런 내심적중 예상 문제 같은 거 시험 전에 우리가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쫙 몰아서 풀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21쪽에 조위한의 최첨점 들어가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최첨점까지 끝내놓고 나면 또 뭐 할 거냐면 이 라인이 두 개라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냐면 오늘 선생님 국어 누구야? 국어 A야 하면 요 자화상으로 시작해. 오늘 꼭 빈대 하면 문법으로 시작하는 수업이 두 개가 흘러가요. 같은 국어 안에. 그래서 어쨌든 출발은 똑같으니까 문법도 같이 미리 해둡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 문법, 문법 이렇게 수업 실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진도를 우리가 좀 먼저 빼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휘력 흥분이 갖춰야 된다. 적자, 화자 끝나는 것들 잘 정리해두자. 이런 거겠지. 그게 문제에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최첨점